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 문문화연구소 박신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영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임서연 선생님, 하인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각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가급적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남은 15분 정도 질의와 토론을 갖기로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앞서 발표해 주실 임소연 선생님께서는 과학기술학 박사시고요. 현재 흉명여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사이버그, 페미니스트 과학기술, 신유물론 페미니즘 등이 관심 분야이시고요. 저서로는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포스트 휴머니즘과 문명의 전환 등에 참여하셨습니다. 자, 오늘 에코페미니즘의 귀환, 자연여성 그리고 신유물론이라는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지금 이제 45분이니까 46분이니까 그 5분 4시 6분 4시 6분 정도까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임소연이고요. 저도 슬라이드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오늘 에코페미니즘의 귀한 자연, 여성, 신유물론이라는 제목으로 네,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학회의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전반적으로 기조 강연에서도 그렇고, 어떤 뭐 인류세 문제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뭐 팬데믹 관련한 그런 논의들을 이론적으로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바로 제 앞에서 발표해주신 김기흥 선생님 경우에는 저랑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전공이시고 정말 그 전공을 잘 살리신 아주 네, 실증적인 연구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도 사실은 되게 애매한 발표가 되지 않을까 미리 제가 조금 앞에 이렇게 좀 변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어쩌면 이제 사실 에코페미니즘이 오늘 주제랑 그 자체로는 사실 상당히 뭐 그러니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은 인류세의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소위 인류세가 서구 백인 남성의 반성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가 뭐 생태계가 뭐 혹은 환경의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혹은 이제 뭐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 우리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건데, 그 사실 인류세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페미니즘의 문제의식 자체는 그 인간이 과연 누구이냐 정확히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인간이 정말 동일한 책임을 갖는가,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그 원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가, 뭐 이렇게 이제 뭐 따지고 가면 저는 굉장히 뭐 인류세 포스트 코로나 뭐 팬데믹 담론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초기부터 해온 게 그러니까 이런 인류세 개념과 모든 오늘 논의하는 이런 개념들이 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에코페미니즘의 귀환이라고 이 제목을 붙인 거는 이게 한 70, 제가 뒤에서 내용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70년대에 처음 등장했던 이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사유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동안 이렇게 좀 그 뒤로 물러났다가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담론의 어떤 중심에 서 있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한참 신유물론, 뭐 포스트 휴머니즘 이런 어떤 담론들과 함께 이제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혹은 이제 또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에코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어떤 뭔가 철학적인 논의라든지 이론적인 논의는 사실은 아니에요. 예, 물론 이렇게 뭐 소개는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인 어떤 이런 그냥 이 에코페미니즘의 사상이 다시 재사유 혹은 재해석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전공을 하셨다든지 연구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에게 최근에 조금 잘 알려진 코로나 상황, 인류세, 기후 위기, 팬데믹 이런 단어들과 함께 많이 알려진 에코페미니스트다라고 하면 이제 반다나 시바가 이제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고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에코페미니즘이 이렇게 다시 제가 이제 그래서 귀환이라는 또 표현을 쓴 건데 주목받게 되는 어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맥락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네, 공동체 취약성, 돌봄의 윤리, 대안적 생태주의 비평등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우리 지금 이 학회 포스트휴먼 그 연구자 네트워크 학회에서의 취재문에서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코페미니즘의 귀환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이건 제 개인 연구자 개인으로서 먼저 귀환을 했던 것 같아요. 에코페미니즘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제 그렇게 보자면 굉장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에코페미니즘은 아주 상황 지어진 제가 이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연구자로서 어떻게 에코페미니즘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는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진행된 어떤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제 얘기가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기존 다른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과학기술학이라는 그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생태주의 혹은 환경주의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환경운동 비슷한 거를 약간은 좀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과학기술학 전공을 하고 그리고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 읽고 하면서 이제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이보그 선언이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신이기보다는 사이보그가 되겠다라는 그 마지막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게 정말 이 에코페미니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여성과 자연에 대한 굉장히 본질주의적인 연결 그리고 상당히 어떤 반과학기술적인 그런 태도를 벗어나서 이제 과학기술과 굉장히 과학기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약간 전유 혹은 친화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깨달음을 준 게 사실은 이 텍스트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과학기술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학 전공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과학기술과 몸과 자연과 물질과 함께 이제 여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약간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로서 기존의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그 분과 와 그다음에 과학기술학이라는 분과의 약간 경계 혹은 접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사실상 이게 약간은 양쪽에서 다 좀 주변화된 그런 분과라고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신유물론의 등장과 함께
페미니즘에서도 이제 신유물론을 뭐 물질적 전환 뭐 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굉장히 최근 들어서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많이 어떤 물질에 대한 물질과 자연과 사물과 뭐 몸 그리고 이제 뭐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 페미니즘과 과학 기술의 접점에 신유물론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에코 페미니즘이 사실 그런 와중에 에코 페미니즘을 제가 다시 재발견을 하게 된 셈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개인 어떤 연구자로서 어떻게 과학 기술을 그러니까 처음에 뭐 환경에 관심을 갖다 그다음에 뭐 과학 기술 뭐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여러 그 디시플린에 속하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가 에코 페미니즘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저는 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에코 페미니즘의 흥망성쇠라고 할까요? 라이즈 앤 폴의 그 스토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에코페미니즘의 어떤 제가 귀환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의 이란 무엇인가 혹은 뭐 어떻게 뭐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보면 이렇게 제가 대표적으로 뭐 70년대부터 해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대표하는 어떤 그 에코 페미니스트들과 그들의 어떤 저서 혹은 사유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프랑스와즈 드본느가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자연과 여성의 어떤 연결에 대한 그리고 자연과 재생산의 관계에 주목한 최초 에코페미니스트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캐롤린 머천트의 자연의 죽음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연과 여성이 그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된 착취와 억압을 한 도구로서 이제 자본주의적인 도구로서의 과학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뭐 기계론적 세계관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다나 시바와 마리아미스의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책과 함께 이제 특히 반다나 시바가 에코페미니즘의 국제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 과학자이자 에코페미니스트이고 에코페미니즘의 부흥기라고 하면 이 9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90년대에 우리가 리우 회의라고 하는 그 유엔의 어떤 이런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한 세계 정상회담의 의제에 어떻게 보면 채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제도화가 정말 어떻게 꽃을 피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이 뭐 리우 선언의 하나의 원칙으로도 여성이 환경 보존 관리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의 중반 이후가 되면서 소위 이제 에코페미니즘의 쇠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페미니즘 학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학계에서 왜 소위 말하는 third wave 제3 물결, 제3세대 페미니즘의 등장으로 그리고 플러스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스트 이론과 뭐 교차성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면서 페미니즘 이론 내에서 자연과 물질에 대한 논의가 좀 이제 밀려나게 되고 그다음에 문화와 자연의 이원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원론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결국엔 예를 들면 버틀러 같은 대표적인 주디스 버틀러의 경우에는 섹스는 언제나 이미 젠더였다. 라는 그런 되게 유명한 또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와 자연이 있을 때 이제 문화로 자연을 약간 이렇게 좀 덮어서 설명하는 그래서 버라드의 경우에도 뭐 재현주의라든지 뭐 언어와 문화로의 전환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 에코페미니즘이 굉장히 이거는 젠더 본질론이다.
여성을 어떤 자연과 굉장히 본질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돌봄의 주체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존의 어떤 모성 이데올로기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본질주의적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성의 생물학적인 어떤 재생산 능력을 통해서 자연과 여성이 연결된다라는 점에서 생물학적 결정론이다. 이런 비판들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은 좀 학계의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환경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992년에 리우 회의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수사가 아주 좀 그래도 좀 설득력 있게 도입이 되었던 반면에 2012년에 그러니까 20년 후 리우 회의의 20년 후에 열렸던 그 국제 회의에서는 인류세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데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웰컴 투 인류세라는 웰컴 투 엔트로폴슨이라는 약간 뭐랄까 다큐 비슷한 게 막 처음에 이 개막식 때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간이 과거를 만들고 현재를 만들고 미래도 만들 수 있다 막 이런 담론들이 생기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몇몇 그러니까 환경 정치 관련한 연구자들이 지적하기로는 이때가 이제 20년 전과 비교를 하면 에코페미니즘이 그러니까 에코페미니즘의 수사가 도입된 리우 회의가 말하자면 상징적으로는 좀 여성적인 환경 정치였다면 이 인류세 담론이 중심이 된 그리고 녹색 경제 개념 그리고 시장 경제와 과학 기술로 그러니까 녹색 경제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 둘의 결합으로 인류세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론이 굉장히 남성적인 환경 정치로의 개편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런 정치의 측면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에코페미니즘이 굉장히 이제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에코페미니즘에서의 대응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계에서 에코페미니즘의 대응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기존 그러니까 이 주류 어떤 당시의 페미니스트 이론에서의 본질주의 비판, 그다음에 생물학적 결정론 비판 등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에코페미니즘과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되게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의 결합으로서의 이런 에코페미니즘을 조금 대체하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사례로 든 것처럼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게 신유물론의 등장 속에서 여성과 물질과 자연과 몸과 이런 논의들이 함께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존의 에코페미니즘의 논의들이 전혀 지금 인용이나 소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이제 신유물론의 기억 상실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에코페미니즘이 말하자면 인용 정치에서 약간 실패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페미니즘이 기존의 그러니까 신유물론 페미니즘도 같이 이거는 비판하고 있는 지점인데 예를 들면 알라이모 같은 경우 기존의 페미니즘이 주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자연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좀 특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학이라든지 이런 그런 학회 쪽이 아니라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된 굳이 이렇게 연관성을 찾자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문제점도 결국에는 자연으로부터의 탈주에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것을 어떤 이제 자각하고 비판하고 어떤 이원론을 넘어서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신유물론과 포스트 휴먼 이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연결을 좀 시켜보고 싶고요. 제가 조금 이쪽을 좀 네.
좀 넘어가고, 네. 결국에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을 다시 조금 부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유물론과 에코페미니즘의 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반이원론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뭐 이론화 장소로서의 몸의 중요성, 그리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지향, 그리고 학제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반이원론이라고 했을 때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기존의 에코페미니즘이 굉장히 자연과 여성을 연결시킴으로써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론에 아주 그것을 너무 전제로 하고 있다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비판을 해왔던 에코페미니즘이 그래서 이렇게 좀 밀려났던 것인데, 사실 90년대 이후에 에코페미니스트 학자들을 보면 에코페미니스트 철학자들 이네스 트라킹이나 발 플러무드라든지 뭐 아리엘 살레 등등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막 본질주의적이고 생물학적 결정론적이지 않고 상당히 신유물론과 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플럼드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이렇게 대놓고 반이원론, 그러니까 이원론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유물론과 에코 페미니즘이 이제는 그 기억 상실에서 좀 이렇게 깨어나서 기억을 좀 복원시켜서 기존의 에코 페미니즘의 사유들, 그러니까 에코 페미니즘 사유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러니까 신유물론이 약간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그래서 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뭐 이런 측면에서 현실 정치 혹은 뭐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기존의 에코페미니즘이 학계에서는 조금 위축되었지만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어떤 운동, 생태주의 운동이나 환경 운동들은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도 뭐 여성 환경 연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결합을 하면 양쪽의 어떤 그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좀이 신유물론의, 그러니까 에코페미니즘의 귀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좀 다 되기는 했는데,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에코페미니즘 워낙에 본질주의에 대한 그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본질주의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본질주의 자체, 그러니까 본질주의 비판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그게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어떤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본질주의라고 규정을 하며 상당히 그게 완전히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설득력이 확 떨어지고 완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주의에 대해서도 혹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한번 규정하고 그것을 규정하는 순간 이제 밀어내야 되는 것인가, 혹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극복이나 초월의 대상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보다는 본질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정치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남용에 대한 어떤 비판도 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헤로웨이, 제가 앞에서 헤로웨이가 이제 에코페미니즘과의 그 거리를 굉장히 두었던 것으로 우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헤로웨이가 에코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도 얘기한 적이 있고, 헤로웨이 텍스트들을 보면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이제 자연에 대한 어떤 그 행위성 뭐 이런 것들을 잘 뭐 트릭스터라는 개념도 얘기를 했고요. 뭐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또 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에코페미니즘과 신유물론의 관계,
그 귀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에코페미니즘과 신유물론의 연관성과 차이점이라는 그런 주제를 지금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이제 영문학자로서, 그러니까 그 캐런 바라드, 스테이시 엘레이머 뭐 이런 그 신유물론 페미니즘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그거를 이제 근현대 영국 작가들 작품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발표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이렇게 심화해서 다뤄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걔가 굉장히 에코페미니즘이랑 신유물론이 정확하게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이런 확실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 연구자라서 임소연 선생님의 연구가 이제 결실을 맺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외 학자로는 아까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그 캐슬롯, 마리앤 캐슬롯의 그 2016년 논문이 저로서는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된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아까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대로 에코페미니즘은 어떤 정치 윤리적인 것, 그 어감에 대한 분석, 그런 정치 운동이라면 신유물론은 좀 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거, 물질의 윤리, 그런 쪽을 다루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저 에코페미니즘 같은 경우 이제 동물 자연에 한정돼서 행위성을 인정하던 것이 이 그 신유물론 같은 경우는 더 범위를 넓히죠. 비유기체들, 기계, 기술, 포스트 휴먼, 좀 더 포스트 휴먼적인 것이 신유물론이고, 그런 차이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 캐슬롯의 표현 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게 이제 선생님 쓰시는 그 논문 중에서 이 신유물론은 좀 더 열려있는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창조적인 힘을 좀 더 강조했고, 이제 에코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그 억압, 여성들이 당했던 억압에 집중을 했던 거. 그래서 캐슬롯의 결론은 앞으로 이 두 이론이 같이 갈 수 있다, 상호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신유물론의 역동성하고 그 에코페미니즘의 정치적인 것이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임소연 선생님께서 성찰 원투 이렇게 마치며 이렇게 언급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그 임소연 선생님도 거의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고, 신유물론 페미니즘에 에코페미니스트적인 면이 있고 에코페미니스트에도 신유물론적인 면이 있다, 그런 식의 전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의 결론을 이제 내리신다면 그 임소영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연합과 두 이론의 연합과 그 상호 기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도 뭐 브라이어 도티라 뭐 그루츠 같은 사람들 일부러 에코페미니스트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학문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어떤 난제는 없는지, 그런 면에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신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좀 의미를 그래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주신 것들이 사실은 제가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 이 에코페미니즘의 어떤 그간의 학계에서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맥락과 그러하다라는 어떤 저의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는 차원이었고, 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그 2차 문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캐슬롯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에 상당히 동의를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후에 이제 후속 작업에서는 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그 작업 자체를 좀 들여다봐서
제가 직접 어떤 친연성들을 좀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플러무드라든지 뭐 이런 네, 철학자들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제가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의미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로서 좀 과학기술학과의 연관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에코페미니즘과 신인물론의 차이점으로 어떤 그 비자연 혹은 뭐 기술에 대한 포스트 휴먼적인 그런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좀 그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20분 되기 전까지 이 청중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 주실 선생님 없으신가요? 네, 그럼 15분에 정확히 예. 끝내는 걸로. 네. 너무 학계에 빨리 기여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셔서 예, 자료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더 좋은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